페루 이카 계곡의 바위 틈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고래의 뼈였어요. 처음에는 발견된 뼈가 너무 크고 모양이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멋지지만 고대 페루 해안을 따라 돌아다니던 매우 큰 고대 동물의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동물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대왕고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왕고래는 30m가 넘는 길이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을 충분히 오래 유지한 것 같으니 다음 후보에게 넘겨줄 차례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거대해요. 이 바다 괴물은 대왕고래보다 몸 길이는 짧았지만 무게는 93톤에서 370톤 사이로 더 무거웠을 거예요. 만일 더 높은 예상 무게에 가깝다면 페루세투스는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매우 두껍고 조밀한 뼈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매너티나 다른 초기 고래에서도 이러한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조밀한 뼈는 해양 포유류에게 훌륭한 도구이며 이러한 특징은 몸을 무겁게 만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항상 가라앉게 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따라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해양 포유류는 근육과 지방과 같은 가벼운 조직을 충분히 보유하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당시 과학자들은 전체 골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해양 포유류의 무거운 뼈와 가벼운 조직의 비율을 사용하여 이 거대한 고대 고래의 전체 무게를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3년 전에 이 화석을 발견하고 그 후 10년을 고래의 뼈를 바위에서 꺼내는 데 보냈어요. 해부학적 구조와 나이를 통해 이 고래는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주둥이와 장어와 비슷한 매끈한 몸을 가진 고래인 바실로사우루스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루세투스는 대왕고래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닷속을 지배했던 거인이었어요. 현대의 고래와 달리 이 고대 고래는 더 큰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이 약 500만 년 전에 작은 생물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커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그 이전에도 거대 고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고래가 어떻게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고대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알기는 아직 어려워요. 몸집이 꽤 컸고 헤엄을 잘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먹이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각각류, 조개 또는 모래 속에 숨어있는 다른 작은 동물을 먹었을 거예요. 한 가지 가설은 이 동물이 죽은 동물을 먹어치우는 청소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해양동물을 발견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예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완벽한 예입니다. 약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횡단 해로라고 불리는 얕은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물론 지금은 땅이 젖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래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다는 수심이 약 50m로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햇빛이 많고 수심이 얕은 현대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맹그로브 숲은 물론 달팽이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로 덮인 해저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마르고 남은 해양 퇴적물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대 수중세계에 살았던 동물들은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현대의 친척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보통 크기의 인간은 한 끼 식사는커녕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섬에 사는 동물은 본토의 친척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섬 거대화라고 부르는데 섬에는 자원이 더 많거나 포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사하라 횡단 해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 섬은 아니었지만 물이 드나들면서 작은 물주머니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주머니의 특정 조건이 동물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바다뱀, 메기, 물고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딱딱한 것을 먹거나 조개 껍질을 부수는 데도 사용했어요. 그 이빨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나운 포식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피라냐처럼 식습관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어, 악어, 코끼리의 고대 친척과 같은 대형 포식자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약 6,000년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래와 열기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푸르고 울창한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낙타, 모래 언덕, 정갈 등을 동굴벽에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악어를 그렸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크고 무서운 동물이 살기에 충분한 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약 3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지구는 예전에는 대륙이 전혀 없고 섬만 흩어져 있는 거대한 바다 세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서호주에서 열수 통풍구라고 불리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형성된 특별한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일반적인 산소 유형인 O16과 O18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O18은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O16는 물에서 더 쉽게 증발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오래된 해저를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O18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지구는 오늘날 지구보다 건조한 땅이 적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주는 오래전에는 큰 동물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건조해졌고 호주에는 빅토리아 대사막과 같은 사막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열대우림은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남게 되었죠. 전 세계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란 식물이 자라기에 좋았던 땅이 사막 또는 이와 유사한 곳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와 함께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막화는 채굴, 농사, 도시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해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식량이 자라지 않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며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동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과 협력하여 땅을 돌보고 손상된 지역을 고치고 물을 더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바다 수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체의 이름은 하프 스폰지예요. 이 동물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파도 아래 약 3,400m 깊이에서 서식해요. 이 해면종은 바다가 제공하는 엄청난 깊이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로봇 덕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여기는 아마 가장 온화해 보이는 생명체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구의 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순한 해면 이상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놀랐죠. 뻔할 수도 있지만 하프 스폰지는 날개라고 불리는 기본 구조가 하프와 같은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각 날개는 여러 개의 평행한 수직 가지를 지탱해주는 수평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프 스펀지의 기발하고 재밌는 외형이나 위협적이지 않은 이름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하프 스펀지는 심해 사냥꾼이에요. 짧고 얇은 섬유인 가근을 사용해 작은 동물들을 포획하고 감싸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걸로 하프 스펀지는 부드러운 진흙바닥에 달라붙어 심해 해류에 의해 가지로 휩쓸려 오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요. 다른 해면 생물들은 종종 바닷물에서 박테리아와 유기물 조각들을 끌어내 몸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프 스펀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No, no. 대신 하프 스펀지의 각 가지를 덮는 미세한 가시 갈고리로 예비 식사를 낚아채죠. 하프 스펀지는 게, 가재, 새우, 프론과 같은 작은 갑각류를 선호해요. 일단 하프 스펀지가 그 중 하나를 쥐게 되면 천천히 소화하기 전에 동물을 얇은 막으로 감싸요. 안녕 새우야? 널 먹는 게 뭐야? 아, 하프? 안타깝네. 연구원들은 하프 스펀지가 심해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면 기존의 여과 섭식이 덜 효과적이게 되죠. 연구를 통해 이 생물체는 여전히 진화 과정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초기 하프 스펀지는 날개가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다른 하프 스펀지를 발견했어요. 하프 스펀지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 정교한 촛대 모양의 구조를 진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 스펀지는 보통 길이가 0.3m까지 자라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길이가 0.6m나 되는 생물도 봤어요. 하프 스펀지는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워요. 가지 위에 있는 작고 흰 공 보이시죠? 지구바다의 유광층 아래에 사는 다른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유광층이란 약간의 햇빛을 아직도 받는 바다 수면 아래의 지역이에요. 덕분에 그곳에선 다양한 생물과 유기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층을 넘어선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심해 생물이라고 불러요. 토모프테리스 웜은 바다의 약광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디로 나눠진 지렁이에요. 이곳은 수면 아래 2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생물들은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동물은 0.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동안 이 벌레들은 연구원들이 놀랍도록 부드러운 춤이라고 묘사하는 걸 춥니다. 이 생물들이 아주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좁은 각도에서 쉽게 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흙지렁이를 떠올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물을 떠나지 않는 심해 지렁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에요. 비슷하게 우리 대부분은 모래 위에 쉬거나 바다 파도 위에 앉아있는 해파리를 피하려고 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달라요. 이것도 심해 생물인데요. 이 아름다운 해파리는 대부분 다홍색, 밝은 주황색 또는 네온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새로운 종의 해파리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생물은 최대 지름 2.5cm까지 자라요. 모든 방향으로 뻗는 촉수를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해파리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해파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헤엄쳐 달아나기 전에 이 촉수들을 몸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위험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아주 희귀해요. 자주 볼 수 없죠. 아까 말했던 그 심해 잠수 로봇을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지렁이와 해파리는 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퍼시픽 바이버피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은 눈에 띄게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바늘 모양의 이빨은 사냥 전력의 핵심입니다. 퍼시픽 바이버피쉬는 바다 수면 아래 약 1500m에서 살아요. 하지만 매일 밤 먹이를 먹기 위해 심해에서 얕은 물로 이동하는 수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많은 물고기와 새우예요. 이 생물은 길이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물고기의 아래 턱에서 튀어나와 눈 위로 지나가는 2개의 앞 송곳니가 특히 극적이에요. 물고기가 턱을 열면 더 작은 동물들을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크게 열려요. 그리고 이빨은 탈출을 막기 위한 우리를 형성하죠. 딸기처럼 생긴 수중생물 본 적 있으세요? 절 믿으세요. 진짜로 존재해요. 이 딸기 오징어에 있는 점 좀 보세요. 이 생물은 큰 눈과 작은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독특한 짝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큰 왼쪽 눈은 위를 향해요. 어렴풋이 빛나는 위의 물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해요. 튜브 모양의 눈은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의 머리 반대편에 오른쪽 눈을 볼 수 있어요. 작고 밑을 보고 있죠.
인우는 아래의 어두운 물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에 의해 발생된 생물 발광의 빛을 찾아요. 생물 발광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산과 방출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오징어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징어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요. 짝눈 오징어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두 눈의 현저한 크기 차이 때문이에요. 저는 징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빛이 심해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딸기 오징어의 몸은 사실 검은색으로 보여요. 이게 상어와 돌고래와 같은 적으로부터 숨는 걸 도와주죠. 일반적으로 딸기 오징어는 13cm 길이로 자라요. 수면 아래 914m에 살지만 밤에는 얕은 물에 떠 있습니다. 갯 고사리는 척추는 없지만 몸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깃털 같은 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약 2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관련이 있어서 꽃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빠르게 헤엄쳐 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갯 고사리들이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해저 바닥을 따라서 기어다니기만 해요.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갯고사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몇몇 도마뱀이 꼬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팔을 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적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갯고사리들은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암초 위의 얕은 물에서부터 깊고 깊은 심해까지 전 세계에서 살아요. 우리가 신비한 생명체들을 다루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것의 이름은 꽤 잘 어울려요. 날쌘 흡혈 오징어는 심해 생물체들의 공식적인 상징이 돼야 해요. 이 동물은 검붉은 몸, 거대한 푸른 눈, 그리고 8개의 팔 사이로 뻗은 망토 같은 그물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과 함께 이건 이 생명체가 어떤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사실 흡혈 오징어는 몸이 부드럽고 겁이 많고 크기, 모양, 색이 축구공만한 동물이에요. 길이는 약 30cm까지 자라고 파도 아래 914m에서 살아요. 그곳에 산소는 거의 없지만 포식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수압을 좀 줄여봐야겠어요.